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세가 된 이민자입니다. 아니, 이제는 이민자라고 할 수도 없겠네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거든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김포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들이 보여요. 그 비행기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제가 탔던 마지막 비행기가 생각나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으로 오는 편도 항공편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4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니까요. 미국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여생을 보내겠다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 설명드릴게요.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 봐서요. 특히 미국에서 오래 사신 60대, 70대 동포 어르신들께서 말이에요. 제발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1954년생이니까 올해로 70세입니다. 1983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때 제 나이가 29세였으니까 미국에서 40년을 산 거죠. 젊은 시절부터 중년, 노년까지 모든 것을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미국에서는 기계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보잉사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했고 2019년에 65세로 정년퇴직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유방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어요. 큰아들은 시애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둘째 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셜 시큐리티로 월 2,200달러 정도 받았어요. 401k와 개인 저축을 합쳐서 약 80만 달러 정도의 자산이 있었고 시애틀 근교에 있던 집은 코로나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130만 달러 정도로 평가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메디케어도 있었고 보충 보험까지 들어서 의료비 걱정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외로움이 심해졌어요. 자녀들은 각자 바쁜 생활에 쫓겨서 자주 만나기 어려웠고 특히 손주들과는 더욱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한국어를 전혀 못해서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 됐거든요. 영어로 대화는 하지만 뭔가 깊은 이야기는 나누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2022년 말쯤 한국에 있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걸 딸이 설치해줘서 동창회 모임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동창들이 올리는 사진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웠습니다. 다들 손주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행복해 보였어요. 등산도 함께 다니고 아프면 서로 문안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는 너무 부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 아파도 혼자 병원에 가야 했거든요. 그때부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65세 이상은 복수국적도 가능하다고 나와 있었고 한국의 의료 시스템도 미국보다 훨씬 편리하다는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본 정보들은 정확하지 않았어요. 복수국적이 가능하다는 건 맞았지만 그걸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고 무엇보다 한국에 직접 가서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빨리 결정을 내리고 싶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늦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2023년 초에 아예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복수국적 절차가 복잡하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미국에서의 외로운 노년보다는 고국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먼저 한국 영사관에 예약을 잡아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대기 시간이 몇 달씩 걸렸어요.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정말 포기할 것인지 여러 번 확인했고 두 번째 인터뷰에서 최종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수수료도 2,350달러나 들었어요.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그리고 제가 자산이 200만 달러가 넘어서 국적 포기세도 내야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시민권을 포기하는 날 모든 자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요. 다행히 75만 달러까지는 면제였지만 그래도 약 3만 달러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냈습니다. 전체 과정이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집도 팔고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제가 워낙 고집을 부려서 결국 받아들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자녀들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2023년 9월에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40년 만에 귀국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정말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인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달짜리 원룸을 얻었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돈으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환전한 돈이 한국 돈으로 약 15억 원 정도 됐거든요. 집값이 비싸긴 했지만 전세로라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을 하려고 구청에 갔는데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았어요. 미국에서 가져온 서류들도 모두 한국어로 번역해야 했고 아포스티유라는 인증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도 문제였어요. 외국인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가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병원에 가면 전액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감기로 병원에 갔는데 진료비가 5만 원이나 나왔어요.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로 거의 공짜였는데 말이죠. 집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들이 외국에서 온 노인을 별로 반기지 않았어요. 신용도 평가도 없고 소득을 증명할 서류도 없으니까 집주인들이 꺼려했습니다. 결국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 투룸을 겨우 구했어요. 강서구 쪽이었는데 교통은 편리했지만 생각보다 시끄러웠습니다.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식비만 해도 한 달에 50만 원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인마트에서 장을 봐도 한 달에 300달러 정도면 충분했는데 한국에서는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었어요. 특히 외식비가 비쌌습니다. 교통비도 부담이었어요. 택시비가 너무 비싸서 지하철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65세 이상은 무료라고 해서 신청했더니 서류가 또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계단이 생각보다 많아서 무릎이 아픈 제게는 힘들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이었지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고등학교 동창들과 연락은 했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동창들은 그런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국에서 잘 살았으면서 왜 돌아왔냐는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답답했습니다. 건강 문제도 생겼어요. 12월에 감기가 독감으로 발전해서 입원을 해야 했는데 건강보험이 없어서 일주일 입원비로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로 거의 공짜였는데 말이죠. 그때 처음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게 후회되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있었다면 이런 돈 걱정은 안 해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3월이 되어서야 겨우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6개월 거주 조건을 충족했거든요. 하지만 보험료가 한 달에 13만 원이나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 보험료가 월 174달러 정도였는데 한국 돈으로 따지면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진료받는 것은 확실히 한국이 편했습니다. 예약 없이도 병원에 갈 수 있었고 대기 시간도 미국보다 훨씬 짧았어요. 언어 소통도 물론 편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생활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월세 100만 원, 생활비 50만 원, 건강보험료 13만 원, 각종 공과금 15만 원, 이것저것 합치면 한 달에 200만 원은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집이 있었으니까 모기지가 없었고 소셜 시큐리티와 연금으로 월 2,800달러 정도 받았으니까 한국 돈으로 350만 원 정도였어요. 생활비는 월 2,000달러 정도면 충분했으니까 여유가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수입이 없었어요. 가져온 돈을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70세에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었고 연금도 받을 수 없었어요. 미국 소셜 시큐리티는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받을 수 없게 됐거든요. 이게 제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복수국적을 선택했다면 미국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2024년 여름쯤 되니까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졌습니다. 가져온 돈도 벌써 2억 원 가까이 썼거든요.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전세로라도 옮기기 어려웠어요. 그때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볼까 생각했지만 체면상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집 부려서 한국에 온 거니까요. 친구들을 사귀려고 경로당도 가보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봤지만 역시 쉽지 않았어요. 다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싸이들이라서 저 같은 외부인이 끼어들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말투나 생활 방식에서 차이가 났어요. 저는 40년 동안 미국식으로 살았다 보니까 한국의 인간관계나 예의에 어색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 차이가 조금 나면 존댓말을 써야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했어요. 음식도 문제였습니다. 40년 동안 미국 음식에 익숙해져서 한국 음식이 자꾸 짰어요. 특히 김치나 젓갈류는 위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서양 음식을 사 먹기에는 너무 비쌌고요. 겨울이 되니까 더 힘들었어요. 난방비가 엄청 나왔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나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집이 워낙 단열이 잘 돼 있어서 겨울에도 난방비가 $100 정도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자녀들과의 연락도 뜸해졌어요.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도 어려웠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점점 연락을 덜 하게 됐습니다. 특히 손주들과는 더욱 멀어졌어요. 가끔 화상통화를 해도 영어로 대화해야 했는데 한국에 와서 영어 쓸 일이 없다 보니까 실력이 떨어진 것 같았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가 멀리 있다는 생각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자녀들이 와서 함께 보냈는데 한국에서는 혼자 보내야 했거든요. 동창들도 각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고요. 그때 처음으로 진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성급하게 결정했을까? 왜 자녀들 말을 듣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해가 되고 나서 계산해 보니까 1년 동안 3억 원 가까이 썼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5년도 못 버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미국으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민권을 포기했으니까 관광 비자로밖에 갈 수 없었거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이렇게 후회되는 결정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후회해봤자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강서구 원룸이에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60만 원입니다. 생활비도 최대한 줄였어요.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집에서 간단하게 해먹습니다. 옷도 안 사고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구입해요. 그래도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는 들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7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정말 모르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가끔 미국에 있는 자녀들한테 연락이 와요. 아버지 어떻게 지내시냐고 묻는데 괜찮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 끼치고 싶지 않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많이 외롭습니다. 미국에서도 외로웠지만 그때와는 차원이 달라요. 미국에서는 그래도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혼자서도 생활하기 괜찮았는데 한국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가도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국에서는 환자 혼자 와도 다 처리해 주는데 말이죠. 은행 업무도 복잡해서 젊은 사람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디지털 기기 사용도 어려워요. 한국은 모든 게 인터넷으로 처리되는데 저는 아직도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거든요. 미국에서는 전화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앱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힘들어요. 특히 배달음식 주문이나 병원 예약 같은 것들이 어려워요. 젊은 사람들한테 부탁하기도 민망하고요. 그래도 좋은 점도 있어요. 의료 서비스는 확실히 한국이 편합니다.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고 검사 결과도 빨리 나와요. 미국에서는 예약 잡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복잡했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잘 돼 있어서 운전 안 해도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운전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말이죠.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운전하기 어려운데 지하철과 버스로 어디든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음식도 입맛에 맞는 건 많아요. 짠 음식은 피하고 담백한 한식 위주로 먹으니까 건강해진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한국 음식 사 먹기 어려웠는데 한국에서는 집 앞 슈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날씨도 사계절이 뚜렷해서 좋습니다. 미국 서부는 날씨가 단조로웠는데 한국은 계절마다 다른 느낌이 있어서 지루하지 않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후회가 더 큽니다. 만약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절대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복수국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살았을 텐데 성급한 결정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어요.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너무 큰 손실이었습니다. 미국 소셜 시큐리티를 계속 받을 수 있었다면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을 텐데 그걸 포기한 게 정말 아까워요. 앞으로 기대 수명을 15년이라고 하면 총 5억 원 이상의 손실이에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멀어진 게 아쉬워요.
미국에 있었다면 가끔이라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해요. 항공료도 비싸고 나이가 들어서 장거리 여행이 힘들어지니까요. 손주들과의 관계는 더욱 아쉬워요. 아이들이 크는 걸 지켜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화상통화로만 가끔 보는 정도예요. 할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와 같은 분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해서예요. 특히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복수국적이 가능하니까 절대 시민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복수국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제대로 진행하세요. 그래야 미국 연금도 계속 받고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요. 복수국적 절차는 대략 7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요. 한국에 와서 거소 등록을 하고 국적 상실 신고와 국적 회복 신청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가 나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돼요. 이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시민권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저처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알아보신 후에 결정하세요. 그리고 한국 생활을 고려하신다면 먼저 6개월 정도 살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인터넷으로만 정보를 얻었는데 실제로는 많이 달랐거든요. 단기 체류로 한국 생활을 경험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면 후회가 덜할 거예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을 꼼꼼히 계산해 보세요. 한국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서울 기준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생활비, 의료비, 각종 공과금을 합치면 그 정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미국에 있다면 한국에 영구히 오시는 것보다는 오가면서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어요. 건강 문제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의료진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한국어가 편하시다면 한국이 좋지만 복잡한 의료 절차는 미국이 더 체계적일 수도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일장일단이 있더라고요. 사회적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40년 만에 한국에 와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미국에서 쌓아온 인맥들도 소중한 자산인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는 게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어요. 후회해봤자 달라질 건 없으니까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요. 경로당에도 나가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적응하려고 해요. 가끔 우울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려고 해요. 자녀들과는 화상통화로라도 자주 연락하고 손주들 자라는 모습도 지켜보려고 해요. 한국에서의 생활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고향의 변화된 모습을 보는 것도 흥미롭고 젊은 시절 추억의 장소들을 다시 가보는 것도 좋아요. 서울 시내가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면 신기해요. 요즘은 주로 도서관에 가서 시간을 보내요. 책도 읽고 신문도 보면서 하루를 보내죠. 미국에서는 한국 뉴스를 인터넷으로만 봤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산책도 자주 해요. 한강공원이나 근처 산에 가서 걷다 보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미국에서는 차로만 다녔는데 걸어서 다니니까 운동도 되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옛날 살던 동네도 가봐요. 어릴 때 살던 집은 이미 재개발돼서 아파트가 됐지만 그 근처를 걸으면서 추억을 떠올려 봐요. 그럴 때는 한국에 온 게 잘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경제적인 걱정은 계속 있어요. 가져온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지만 자녀들도 각자 생활이 있으니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특히 손주들 교육비도 많이 들 텐데 할아버지까지 도와달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알아보고 있어요. 70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나 주차 관리 같은 일이라도 해볼까 해요.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도움이 될 테니까요. 건강도 더 신경 써야겠어요. 지금까지는 큰 병 없이 지냈지만 나이가 들수록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정기검진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이미 한 선택이니까 후회만 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죠.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특히 시민권 포기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복수국적이 복잡해 보여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변호사나 행정사 비용이 들더라도 그게 훨씬 나은 선택이에요.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말이죠. 그리고 한국 생활을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경험해 보세요. 1년 정도는 왔다 갔다 해보시면서 적응 정도를 파악해 보세요. 인터넷 정보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세요. 저는 너무 일방적으로 결정했는데 가족의 의견을 더 들었어야 했어요. 특히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해요. 경제적인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우세요. 한국에서 얼마나 들지, 수입원은 어떻게 들지, 의료비는 어느 정도 들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도 미리 만들어 보세요. 동창회나 종교 모임, 취미 활동 등을 통해서 인맥을 쌓아 놓으면 도움이 돼요.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마지막으로 건강 관리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어느 나라에 살든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70세가 됐지만 앞으로도 10년, 15년은 더 살아야 해요. 그 시간을 후회하면서 보내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실수는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일수록 더 많이 알아보고 더 많이 상의하고 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혼자 사는 노년은 정말 외로워요. 돈이 있어도 외로우면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가슴이 답답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길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세인 박민수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미국 텍사스주 플라노라는 도시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넓은 앞마당과 뒷마당, 그리고 이 고요한 적막감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3년 전 한국을 떠날 때만 해도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된 건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한국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32평 아파트에서 아내와 아들 둘과 함께 살았어요. 2003년에 분양받아서 20년 가까이 살았던 집이었죠. 처음엔 정말 좋았어요. 깨끗하고 넓고 학군도 괜찮고 지하철역도 가깝고 교통도 편리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2018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저희 집 위층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를 온 거예요. 30대 중반 부부의 4살, 6살 된 아이 둘이었는데 이사 온 첫날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쿵쿵쿵쿵 드르르르르 위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처음엔 이사 정리하느라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소리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하루 종일 위층에서는 끊임없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무거운 물건 떨어뜨리는 소리, 심지어 어른들이 걸어다니는 발걸음 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저희 집은 거실과 안방 천장에서 특히 심했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쿵쿵쿵 소리가 나서 깜짝깜짝 놀라고 밤에 잠들려고 하면 드르르르 굴리는 소리에 잠이 깨고 주말 아침에 늦잠 좀 자려고 하면 새벽 7시부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에 깨어나곤 했죠. 처음에는 참았어요. 아이들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겠나? 우리도 언젠가는 손주가 생기면 비슷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2달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들이 집에 적응하면서 더 자유롭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특히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후에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하루 종일 소음이 계속됐거든요. 재택근무를 하는 제게는 정말 고문이었습니다. 중요한 화상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쿵쿵쿵 소리가 나면 상대방이 지금 무슨 소리 나는데요? 라고 물어보곤 했어요. 정말 창피하고 스트레스였습니다. 아내도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같이 힘들어했어요. 여보, 이거 정말 못 참겠어요. 너무 스트레스예요. 아내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미안하고 답답했습니다.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먼저 관리사무소에 얘기해 봤습니다. 상황을 알겠습니다. 위층에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위층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다시 똑같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저희가 예민한 건 아닌가 싶어서 층간소음 측정기도 사봤어요. 앱으로 재보니까 주간에 평균 45에서 50데시벨, 심할 때는 60데시벨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기준치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직접 위층에 올라가 봤어요. 벨을 누르니까 남편분이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아래층에 사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그분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아네. 뭐가 문제인가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나 의자 끄는 소리가 많이 들려서요.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아이들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톤이 벌써 불쾌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숨 쉬지 말라고 할까요? 결국 서로 불편한 분위기로 대화가 끝났어요. 그날 밤부터 소음이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밤에 잠들기가 어려워지면서 불면증이 생겼고 낮에도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가족들한테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아빠 왜 요즘 그렇게 예민해요? 큰아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미안했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사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아파트에 20년 가까이 살면서 정이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 집값도 많이 오른 상태라 함부로 팔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간다고 해서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 보장도 없었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어디든 비슷한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요즘에 지은 아파트들이 층간소음이 더 심하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회사에서 미국 지사로 파견 기회가 생겼어요.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는데 층간소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진지하게 고려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미국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층간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 것 같고. 사실 층간소음이 가장 큰 이유였지만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랬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가족회의를 통해서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2021년 초에 L1 비자를 받아서 텍사스주 달라스로 이주했어요. 처음에는 임시로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역시나 층간소음이 있더라고요. 미국 아파트는 나무로 지어져서 한국보다 오히려 더 심했어요. 위층에서 발걸음 소리는 물론이고 화장실 사용하는 소리, 샤워하는 소리까지 다 들렸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도 똑같네.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런데 부동산 에이전트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층간소음이 싫으시면 단독주택을 알아보세요. 여기는 단독주택이 일반적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엄청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텍사스는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아파트와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달라스 근교 플라노라는 도시에 있는 2층 단독주택을 보러 갔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4베드룸 3.5욕실에 약 230평방미터 크기였고 앞마당과 뒷마당이 넓게 딸려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웃집과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소음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가격도 한국 강동구 아파트보다 저렴했어요. 이 집으로 하겠습니다. 별로 고민하지 않고 바로 결정했죠. 2021년 여름에 플라노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완전한 정적을 경험했어요. 위층도 없고 옆집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와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 이런 게 진짜 집이구나.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숙면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는지 그때야 깨달았어요. 단독주택 생활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뛰어다녀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밤늦게 텔레비전을 봐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음악을 크게 틀어도 괜찮고 새벽이나 늦은 밤에 운동을 해도 문제없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드럼을 칠 수 있게 된 게 가장 기뻤어요. 한국에서는 층간소음 때문에 엄두도 못 냈거든요. 지하실에 방음 처리를 해서 드럼 세트를 설치했는데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더라고요. 아내도 홈베이킹을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빵 반죽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믹서 돌리는 소리 때문에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오븐 타이머 소리도 마음 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훨씬 자유로워졌어요.
집에서 축구공을 가지고 놀아도 되고 친구들을 불러서 게임도 마음껏 할 수 있고 늦은 밤까지 영화를 봐도 괜찮았거든요. 그러면서 가족 간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저도 모르게 항상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위층 소리에 신경 쓰고 우리 소리 때문에 아래층에서 올라올까봐 걱정하고 그런 스트레스가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물론 단독주택 생활이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잔디 관리, 정원 가꾸기, 집 외부 페인트 칠, 난방비 등등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겨울에는 눈 치우는 것도 일이고 여름에는 잔디 깎는 것도 주말마다 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나름 재미있어요. 정원 가꾸는 게 취미가 되었고 집 수리하는 것도 유튜브 보면서 배워서 직접 하다 보니 성취감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웃들과의 관계가 정말 좋아요. 한국 아파트에서는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지냈는데 여기서는 이웃들이 먼저 인사도 해주고 바비큐 파티에 초대해 주기도 하고 아이들이 놀 때도 자유롭게 이웃집을 드나들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예민해할 필요가 없으니까 관계가 훨씬 편안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에서의 그 층간소음 스트레스가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네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미국으로 올 생각도 안 했을 테고 이런 평화로운 생활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한국이 그립기도 해요. 음식, 문화, 가족, 친구들. 하지만 이 정적과 평화로움은 정말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이 놀러 오면 가장 놀라는 게 이 조용함이에요. 여기 진짜 조용하다. 위층 소리 전혀 안 들리네? 당연하지. 위층이 없는데? 그럴 때마다 한국의 층간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새삼 느껴져요. 최근에 한국 뉴스를 보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에 싸우고 심지어 폭력 사건까지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도 그때 참지 않고 더 강하게 항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코로나도 끝나고 아이들도 잘 적응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어요. 큰아들은 미국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고 둘째도 현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아내도 여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단독주택으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물론 한국은 땅값이 비싸서 쉽지 않겠지만 외곽 지역이나 지방 도시에는 괜찮은 단독주택들도 있더라고요. 아니면 최상층이나 1층으로 이사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층간소음은 정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불면증, 가족 갈등까지 유발하니까요. 저처럼 극단적으로 해외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요. 지금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감사하는 게 이 고요함이에요. 새소리, 바람소리만 들리는 이 평화로운 아침, 위층 소리 걱정 없이 편안히 잠들 수 있는 밤, 이런 게 진짜 행복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생활이 모든 면에서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의료비는 비싸고 총기 사고 위험도 있고 아시아 음식이 그립기도 하고요. 하지만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해요. 한국에 계신 가족, 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도 배경이 완전히 조용해서 거기 진짜 조용하네. 부럽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살 계획이에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적어도 여기 있을 거고 그 이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갈지 계속 여기서 살지 고민해 볼 예정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시는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곳에서는 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평화로움을 경험하고 나니까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모두 평화로운 집에서 편안한 일상을 누리시길 바라며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9세인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이곳은 캐나다 밴쿠버 버나비에 있는 저의 새 집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잔디밭과 조용한 주택가를 보고 있으면 정말 이사를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사실 35년 동안 살던 집을 떠나기까지는 정말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69세라는 나이에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특히 자녀들은 처음에 많이 반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제 선택이 옳았다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오히려 지혜로운 선택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89년, 그러니까 제가 34세일 때 남편과 함께 캐나다로 이민을 왔어요. 그때는 정말 젊었죠. 아들이 7살, 딸이 4살이었으니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온 거였어요. 한국에서는 남편이 작은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캐나다로 왔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서툴렀고 캐나다 문화도 낯설었거든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면서 서서히 정착해 나갔어요. 그때 선택한 동네가 바로 밴쿠버 이스트 사이드였습니다. 집값도 적당하고 교통도 편리했고 무엇보다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사는 동네였어요. 이탈리아 사람들, 동유럽에서 온 사람들, 인도 사람들, 그리고 저희 같은 한국 사람들까지. 모두들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캐나다인으로서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35년 전 그 동네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봄이 되면 벚꽃이 만발하고 여름에는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죠. 가을에는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겨울에는 눈 오는 날 서로 눈 치우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저희 옆집에는 이탈리아에서 온 안토니오 할아버지가 살았는데 매년 여름이면 토마토를 키워서 나눠주셨어요. 건너편에는 인도에서 온 젊은 부부가 살았는데 그 집 아이들과 저희 아이들이 함께 자랐어요. 모두들 영어로 소통했고 때로는 서로의 언어를 조금씩 가르쳐 주기도 했죠. 저는 그 동네에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도 잘 자랐고 남편과 저도 안정적인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이면 이웃들과 함께 바비큐 파티를 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집 앞을 함께 장식하기도 했어요. 캐나다의 진정한 다문화주의를 몸소 체험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15년 즈음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새로운 이웃들이 이사를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새로운 이웃들 대부분이 중국에서 온 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어요. 캐나다는 원래 이민자의 나라니까 더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이민자였으니까 새로 온 분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다른 이민자들과는 달리 이분들은 기존 지역 사회와 섞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중국어로만 대화하고 중국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생각했어요. 저도 처음 이민 왔을 때는 한국 사람들과만 어울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캐나다 사회에 적응하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었는데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어요. 2018년쯤 되니까 동네 상점들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어요. 35년 동안 다녔던 이탈리아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마켓이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중국 식품점이 들어왔어요. 간판도 모두 중국어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했어요. 중국 음식 재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고요. 하지만 점차 그 가게에서는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어려워졌어요. 직원들이 모두 중국어만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새로 이민 온 사람들이니까 영어가 서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영어가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상황이 급격히 달라졌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동네 변화를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어요. 길에서 들리는 언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영어, 이탈리아어, 힌디어,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가 들렸는데 이제는 거의 중국어만 들렸어요. 젊은 중국인들이 아파트 복도에서 큰 소리로 중국어로 대화하는 모습도 자주 보게 되었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동네 슈퍼마켓이었어요. 35년 동안 다녔던 그 슈퍼마켓이 중국계 사업자에게 팔렸거든요. 직원들도 모두 중국 사람들로 바뀌었고 상품 배치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가보니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35년 동안 단골이었던 저를 아는 직원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새로운 직원들은 제가 영어로 말을 걸어도 중국어로만 대답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우유를 사려고 했는데 가격표가 이상했거든요. 직원에게 영어로 물어봤더니 그 젊은 중국인 직원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중국어로 뭔가 중얼거리면서 무시했어요. 다른 중국인 직원을 불러서 중국어로 대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니저를 불러달라고 했어요. 35년 동안 이 가게 단골이었다고 영어로 설명해 달라고 했죠. 그런데 매니저마저 중국 사람이더라고요. 영어는 하지만 정말 건성으로 대답하면서 마치 제가 귀찮은 존재인 것처럼 대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35년 동안 이 동네에서 세금 내고 법 지키고 이웃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까지 바뀌었어요. 새로 온 관리업체가 중국계였거든요. 공지사항들이 중국어와 영어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중국어가 훨씬 자세하고 영어는 대충 번역해 놓은 수준이었어요. 어느 날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사무소에 갔는데 직원이 저에게 중국어로 말을 걸더라고요. 제가 영어로 대답했더니 마치 제가 중국어를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35년간 이 아파트에 살았다고 말했는데도 별로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곳이 아직도 캐나다인지 아니면 중국의 어느 도시인지 헷갈릴 정도였거든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90%가 중국어로 대화하고 상점 간판들도 거의 다 중국어였어요. 한국 전쟁 이후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자란 저로서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어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35년 동안 이 나라에 기여하며 살아왔는데 왜 제가 소외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함께 의논할 수 있었을 텐데 5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후로는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자녀들과도 상의해봤지만 토론토에 사는 아들과 시애틀에 사는 딸은 멀리 있다 보니 제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전화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냥 참고 사세요. 이사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나이도 있으신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딸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엄마 35년 동안 살던 집인데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지내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이 섰어요. 이곳은 더 이상 제가 편안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요. 매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023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이사할 곳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밴쿠버 주변의 여러 지역들을 답사했어요. 버나비, 코키틀람, 리치몬드 등등 여러 곳을 다녀봤죠. 각 지역마다 장단점이 있었어요. 리치몬드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친숙했지만 너무 한국적인 것도 문제였어요. 코키틀람은 조용하고 좋았지만 교통이 조금 불편했고요. 그러다가 버나비의 한 조용한 주택가를 보게 되었어요. 집값도 적당하고 교통도 편리했어요. 무엇보다 다양한 인종이 조화롭게 사는 모습이 35년 전 제가 처음 정착했던 동네와 비슷했어요. 그 동네에서 만난 이웃들은 모두 영어로 대화했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분위기였어요. 캐나다다운 캐나다였달까요? 저는 바로 그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35년치 짐을 정리하는 것은 정말 큰 일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모았던 추억의 물건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35년 동안 사용했던 가구들. 모든 것에 추억이 담겨 있어서 버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감히 정리해야 했어요.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거나 자녀들에게 보내줬어요. 그 과정에서 지난 35년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요. 이사 당일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어요. 이사 업체를 알아보다가 가격이 저렴한 중국계 이사 업체를 선택했거든요. 그런데 이사 당일 아침 직원들이 와서 중국어로만 대화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중국어로 말을 걸어서 당황했어요. 제가 영어로 대답하니까 그제서야 영어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성의 없이 대답하면서 마치 제가 중국어를 못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고 여기서 35년을 살았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영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예요. 중국어가 아니라고요. 그러자 그 직원들이 서로 중국어로 뭔가 수군거리더라고요. 아마 저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거든요. 옛 동네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둘러봤는데 정말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35년 동안 정들었던 그 동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어요.
모든 간판이 중국어였고 길에서 들리는 것도 중국어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을 맞았어요. 조용하고 평온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아름다웠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집에서 진정한 평안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해 봤어요.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구두 MORNING이라고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영어 인사말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근처 커피숍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젊은 직원이 밝은 미소로 영어로 주문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새로 이사 온 것을 알고는 동네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까지 했어요. 그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게 바로 캐나다구나, 이런 게 바로 제가 35년 전에 사랑에 빠졌던 그 캐나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 집 옆에는 인도에서 온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정말 친절했어요. 제가 이사 온 것을 보고 직접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마트는 어디에 있고 병원은 어디에 있고 대중교통은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세히 알려줬어요. 맞은편에는 캐나다 태생 백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분들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쿠키를 가져다 주시면서 무엇이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이런 게 바로 제가 기억하던 캐나다의 모습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영어라는 공통언어로 소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요. 새 동네의 슈퍼마켓에 가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직원들이 모두 영어로 친절하게 응대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인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 직원도 있었고 인도 사람, 필리핀 사람, 백인 직원들도 있었어요. 가격 문의를 했을 때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제가 필요한 상품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는 직접 안내까지 해주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서비스였어요. 은행에 가서 주소 변경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모든 절차를 도와주셨고 새 동네에 대한 정보도 많이 알려주셨어요. 이 지역에는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다면서 관련 정보를 인쇄해서 주시기까지 했어요. 병원에 가서 의료보험 정보를 업데이트했을 때도 놀라웠어요. 접수 직원부터 간호사, 의사까지 모두 영어로 소통이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은 제가 새로 이사 온 것을 알고 이 지역 의료시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이사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자녀들이 저를 보러 왔어요. 아들과 딸 모두 제가 이렇게 밝아진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표정도 밝아졌고 목소리에도 활력이 생겼다면서요.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이사를 잘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전화할 때마다 뭔가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아들도 인정했어요. 엄마가 옳았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네요. 오히려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이사하신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그때 정말 뿌듯했어요. 69세의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변화를 두려워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위해 용기를 냈으니까요. 몇 달 후에 예전 동네를 한번 방문해 봤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추억의 장소들도 둘러보려고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더욱 더 중국화가 진행되어 있었거든요. 예전에 다니던 슈퍼마켓은 아예 중국 슈퍼마켓이 되어 있었어요. 간판도 중국어로만 되어 있고 들어가 보니 상품도 거의 다 중국 제품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손님들도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었어요. 길을 걸어도 영어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모든 대화가 중국어였고 상점들도 중국어 간판뿐이었어요. 정말 중국의 어느 도시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정말 확신했어요. 제가 이사한 결정이 100% 옳았다는 것을요. 만약에 계속 그곳에 살았다면 저는 매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69세의 나이에 그런 스트레스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테니까요. 새 동네에서는 지역 시니어 센터에도 가입했어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시니어들이 함께 활동하는 곳이었어요. 모두들 영어로 소통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이탈리아에서 온 마리아 할머니, 인도에서 온 프리아 할머니, 독일에서 온 헬가 할머니 등등. 모두들 저와 비슷한 연배의 이민 1세대 분들이었어요. 함께 요가도 하고 책도 읽고 때로는 각자의 나라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기도 해요. 저는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만들어 가져가면 다들 정말 좋아하세요.
마리아 할머니는 파스타를, 프리아 할머니는 커리를 만들어 오시고요. 이런 진정한 다문화 교류가 바로 제가 원했던 캐나다의 모습이에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영어라는 공통언어로 소통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경험했던 것은 다문화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침범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 지역 사회와 소통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기존 주민들을 밀어내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모든 중국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새 동네에도 중국계 가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달라요. 영어로 소통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아이들도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잘하면서 캐나다 문화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결국 개인의 태도와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민을 와서도 자신의 문화만 고집하면서 기존 사회와 섞이려고 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사한 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즐겁고 동네 산책을 하는 것도 기분 좋아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도 시작했어요.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원예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작은 화분에 허브를 키우는 건데 정말 재미있어요. 바질, 로즈마리, 타임 같은 허브들을 키워서 요리에도 사용하고 있어요. 영어 독서 클럽에도 가입했어요.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인데 정말 자극적이에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의견을 나누면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돼요. 컴퓨터 수업도 듣고 있어요. 69세에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강사 선생님이 정말 친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제는 이메일도 보내고 인터넷 쇼핑도 할 수 있어요. 화상통화로 멀리 있는 자녀들과 대화하는 것도 훨씬 자연스러워졌고요. 가끔 예전 동네에서 알던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면 제 이야기를 해줘요. 처음에는 다들 놀라세요. 69세에 이사를 했다는 것도 놀랍고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잘 적응했다는 것도 신기해하세요. 그 중에서 몇 분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네가 너무 변해서 불편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사하기는 두렵다고 하세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려요. 나이는 변화의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를 활용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요. 하지만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중요한 것은 용기예요.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용기,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저는 69세에 새로운 출발을 했어요. 새 동네, 새 이웃들, 새로운 활동들. 모든 것이 새롭지만 그래서 더 재미있고 활력이 생겨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함께 이 새로운 삶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남편도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을 거예요. 항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의 계획도 많아요. 내년에는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해외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해 볼 생각이에요. 캐나다 동부 지역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기대돼요. 또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하려고 해요. 새로 이민 온 시니어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다더라고요. 제가 35년 동안 캐나다에서 살면서 쌓은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예요. 새 동네에는 시니어 전용 피트니스 센터도 있고 의료시설도 훌륭해요. 정기 검진도 받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해요. 자녀들도 이제는 완전히 제 선택을 지지해줘요. 특히 딸은 엄마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시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해요. 아들도 주변 사람들에게 저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손주들도 새 집을 정말 좋아해요. 넓은 마당이 있어서 뛰어놀 수 있고 근처에 공원도 많거든요. 할머니 집에 오는 것을 더 즐거워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35년 전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와 지금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지금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어요.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젊었지만 경험이 없었고 지금은 나이는 들었지만 경험과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은 아니에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신중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해요. 무작정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아보고 비교해 본 후에 결정해야 하죠.
그리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해야 하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이에요.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불편하게 사는 것보다는 용기를 내서 더 나은 환경을 찾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에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69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만족감도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아직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 뿌듯해요.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살 거예요. 70세, 75세, 80세가 되어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시니어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삶을 향한 의지와 용기예요. 저처럼 69세에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새 집에서 창밖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나은 삶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올해 71세가 된 이덕수라고 합니다. 지금 이 사연을 쓰면서도 가슴이 답답하고 후회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3년 전 45년간 살았던 미국에서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너무나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45년이라는 긴 세월을 미국에서 보내고 늦은 나이에 고국으로 돌아온 한 사람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953년 경상북도 안동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농사만 짓던 아버지는 저에게 큰 기대를 걸고 계셨어요. 덕수야, 너만큼은 이 마을을 벗어나서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이 말씀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 한국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았고 설령 취업을 해도 미래가 불투명했어요.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던 고등학교 선배 한 분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 와서 공부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죠.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농사만 지으시던 아버지가 어떻게 미국 유학비를 마련하시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논밭을 팔아서라도 저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가서 성공해서 우리 가문의 영광을 높여라. 1978년 봄 24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인천공항도 없던 시절 김포공항에서 출발해서 24시간을 넘게 걸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나왔을 때의 그 막막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대학에서 배운 것이 전부였고 미국의 문화나 관습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선배의 도움으로 겨우 UCLA 근처 하숙집을 구했습니다. 월세가 $150였는데 당시 제게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아버지가 보내주신 돈으로 한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를 간신히 마련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한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한인들이 운영하는 청소업체에서 일했어요. 하루에 4시간도 제대로 못 자면서 버텼습니다. 그래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어요. 기계공학을 전공했는데 당시 미국에서는 엔지니어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성적도 좋았고 교수님들께서도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1981년 석사학위를 받고 운 좋게도 로스앤젤레스의 한 항공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첫 직장에서 받은 연봉이 연 $35,000였어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00,000가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500씩 송금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돈으로 부모님은 집도 새로 지으시고 동생들 대학 등록금도 마련하셨습니다. 1983년에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한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도 저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 온 이민자였어요. 신혼 시절에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했지만 둘 다 열심히 일해서 점점 생활이 나아졌습니다. 1985년 첫째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고 1987년에는 둘째 딸 수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1990년 드디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제 진짜 미국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주권을 받고 5년 후인 1995년 마침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날 선서식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17년간의 긴 여정 끝에 진짜 미국인이 된 것입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잘했다, 이제 정말 성공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우셨어요. 시민권을 받고 나서 생활은 더욱 안정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승진을 거듭해서 시니어 엔지니어가 되었고 연봉도 8만 달러까지 올랐어요. 1998년에는 오렌지 카운티에 단독주택도 샀습니다. 30만 달러에 산 집이었는데 지금은 150만 달러가 넘어요.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지훈이는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실리콘밸리의 IT 회사에 취업했어요. 수진이는 UCLA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로스앤젤레스의 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완전한 미국인이에요. 소셜 시큐리티도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35년간 성실하게 일하면서 세금을 냈으니 은퇴 후에는 월 2,400달러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어요.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도 받을 수 있고 노후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60대에 들어서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62세가 되던 해에 당뇨병 진단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약물로 조절이 되었는데 점점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합병증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더 큰 문제는 아내였습니다. 아내가 2018년부터 기억력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바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결혼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고 수진이도 남자친구와 함께 살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주말에 가끔 들르기는 하지만 평소에는 저 혼자서 아내를 돌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에 회사에서 조기 퇴직 패키지를 제안했어요. 65세까지 5년이 더 남았지만 퇴직금과 함께 의료보험도 2년간 연장해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아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웠어요. 고민 끝에 조기 퇴직을 결정했습니다. 퇴직 후 집에서 아내를 돌보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거나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잊어버리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24시간 내내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홀로 간병하는 스트레스가 극심했습니다. 제 당뇨도 악화되어서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제가 먼저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전문 요양시설에 아내를 맡기는 것을 고려해봤지만 한 달에 6,000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료비가 훨씬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미국보다 쉽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고향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도 어려워졌고 아이들도 자주 오지 못했어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울감도 심해졌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행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니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한국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된 정보였는데 당시에는 그게 맞다고 믿었어요. 집을 팔면 150만 달러 정도의 돈이 생길 것이고 그 돈을 한국으로 가져가면 충분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도 포기해야 하지만 한국에서 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면 그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2021년 초 아내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국행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모두 반대했어요. 아버지,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세요? 여기서 치료받으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미국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이제는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 너희들은 여기서 잘 살고 나는 한국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살겠다. 집을 매물로 내놓자 금세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180만 달러에 팔렸어요. 원래 예상보다 30만 달러나 더 받았습니다.
이 돈이면 한국에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 예약을 잡고 여러 번 면담을 거쳐야 했어요. 포기 수수료만 $2,350나 들었습니다. 담당관이 정말 포기하시겠습니까? 한 번 포기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 번 확인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2021년 8월 드디어 시민권 포기가 승인되었습니다. 45년간 간직했던 미국 여권을 반납하는 순간 가슴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홀가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큰 것을 잃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태평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고향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어요. 43년 만에 밟는 고국의 땅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 여권을 내밀며 돌아왔구나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가장 먼저 직면한 문제는 주거였어요. 서울의 집값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강남이나 서초구의 아파트는 20억 원이 넘었고 그나마 저렴한 곳도 10억 원은 좋게 들었어요. 180만 달러를 환전한 돈으로는 적당한 집을 사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경기도 성남시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어요. 전세금이 8억 원이나 들었는데 이것도 지역에서는 저렴한 편이라고 했습니다. 35평 아파트였는데 미국에서 살던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어요. 더 큰 충격은 의료비였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6개월간 거주 실적이 있어야 했어요. 그 기간 동안은 모든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치매 치료약 한 달치가 30만 원이 넘었고 제 당뇨약도 월 15만 원이나 들었어요. 6개월 후 건강보험에 가입했지만 본인 부담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디케어로 대부분 커버가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금액을 내야 했어요. 특히 아내의 요양병원비는 월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소셜 시큐리티를 포기한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소셜연금도 함께 날아갔어요. 월 2,400달러 하나로 3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포기한 것입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 살 수 있었고 소셜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었어요. 65세가 되면서 복수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국 법무부에서 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에게는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의 허탈함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을 때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아니면 제가 제대로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 평생의 후회가 되었어요.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이 물가가 저렴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미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싼 것들이 많았어요. 특히 과일이나 육류는 미국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외식비도 만만치 않았고 교통비, 통신비 등 모든 것이 예상보다 많이 들었어요. 아내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분명 좋았지만 미국에서 받던 치료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어 소통 문제로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45년간 영어로 생활하다 보니 의학 용어를 한국어로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1년 정도 지나면서 한국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은 했지만 근본적인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45년 전에 알던 친구들과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어요. 아내는 점점 저를 알아보지 못했고 자녀들은 멀리 미국에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는 화상통화로 안부를 묻지만 시차 때문에 대화하기도 쉽지 않아요. 손자, 손녀들이 자라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는 것도 서운합니다. 지훈이에게 둘째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직접 안아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경제적으로도 점점 부담이 커졌습니다. 전세금 8억 원은 묶여있고 월 생활비가 4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아내 요양병원비, 제 병원비, 생활비를 합치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집을 판 돈에서 전세금을 빼고 남은 돈으로는 10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어요. 작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간의 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장례식에 미국에서 아이들이 왔지만 코로나 때문에 2주간 격리를 해야 해서 힘들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나니 더욱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저는 71세가 되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건강은 예전보다 많이 나빠졌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주 3회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이동하기도 힘들어서 집 근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가끔 그때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며 치료받고 소셜연금 300만 원씩 받으면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을 텐데요. 물론 한국에 온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고향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위안이에요. 한국어로 대화할 수 있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좋습니다. 병원에서도 한국말로 소통할 수 있어서 편해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분명 실수였습니다. 시민권을 포기하기 전에 더 자세히 알아봤어야 했어요. 복수국적 제도나 소셜연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사했어야 했습니다. 인터넷 정보만 믿고 결정한 것이 큰 실수였어요. 지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할 수도 있지만 투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장거리 여행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시민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건강 상태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저와 같은 실수를 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복수국적 제도를 꼭 알아보시기 바라요.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에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금은 내야 하지만 아예 포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한 달에 300만 원씩 받는다면 생활이 얼마나 여유로웠을까요? 건강보험도 6개월만 거주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시민권을 포기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성급하게 결정한 제가 한심스럽기만 해요. 지금 미국에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행을 고려하신다면 충분히 알아보시고 결정하세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고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보신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더욱 신중해야 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환경을 바꾸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투석을 받게 되면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족 관계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미국에 정착해 있다면 혼자 한국에 와서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가족 가까이에서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특히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경제적 계산도 정확히 해보셔야 해요. 한국의 물가가 미국보다 저렴하다고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를 종합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소셜연금이나 메디케어 혜택과 비교해 보셔야 해요.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언어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45년간 영어로 생활하다 보니 한국어 실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의료진과 상담할 때나 관공서 업무를 볼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은행이나 보험 관련 업무도 복잡한 용어들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디지털 환경의 변화도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처리되는데 제가 미국에서 쓰던 방식과는 많이 달랐어요. 병원 예약부터 시작해서 각종 민원 업무까지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도 어려웠어요. 45년 전 친구들과는 이미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고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나 커뮤니티 센터에서 활동하며 친구들과 어울렸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런 활동을 할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문화적 차이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45년 동안 미국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한국의 위계질서나 예의 범절은 때로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께 질문하기가 어려웠고 궁금한 것이 있어도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통 시스템도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미국에서는 차로만 이동했는데 한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갈 때는 대중교통 이용이 힘들어서 택시를 자주 이용하게 되었는데 비용 부담이 컸어요. 음식 문화의 변화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45년간 미국 음식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을 잘 못 먹게 되었고 당뇨 때문에 식이 조절을 해야 하는데 한국 음식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계절 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1년 내내 따뜻했는데 한국의 추운 겨울은 몸에 힘들었습니다. 특히 투석을 받으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감기에 자주 걸렸어요. 그래도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진들은 정말 친절하고 실력도 좋았어요. 투석실 간호사분들이 저를 잘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료비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건강보험 덕분에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비록 45년 만에 쓰는 한국어라 서툴지만 모국어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의 위안이 되었어요. 특히 병원에서 증상을 설명할 때는 한국어가 훨씬 편했습니다. 한국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좋았어요. 미국에서는 한국 식재료를 구하려면 멀리 있는 한인마트에 가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집안 마트에서도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같은 음식을 자주 해 먹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문화적 동질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이해할 수 있고 뉴스를 보면서 사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외국인이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을 고려하더라도 시민권을 포기한 것은 여전히 큰 실수였다고 생각해요. 복수국적 제도를 활용했다면 두 나라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성급한 결정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요즘 건강이 더 나빠지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어요. 투석을 계속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혼자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집 청소나 요리 같은 일상적인 일들도 힘들어졌어요.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봤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저를 걱정해서 자주 연락을 해요. 아버지, 미국으로 다시 오시면 안 될까요? 라고 물어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비자를 받기도 어렵고 장거리 여행 자체가 위험해요.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아마도 미국에 그대로 있으면서 복수국적만 신청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면 아내도 더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해봐야 소용없죠. 지금은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혼자 살고 있지만 제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과 모임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돌아온 분들끼리 월 1회 정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도 교환하면서 위안을 얻고 있어요. 저처럼 시민권을 포기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분들께도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한 선택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요즘에는 한국에서의 생활에도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정신적으로는 평안합니다. 고향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안이에요. 부모님 묘소도 가까이 있어서 자주 찾아뵐 수 있고요. 미국에 있는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오히려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손자, 손녀들과 대화할 때면 정말 행복해요.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지만 마음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충분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정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해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꼭 복수국적 제도를 알아보세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도 해외에서 받을 수 있고 메디케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활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세요.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아이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결정한 것이거든요.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으시더라도 환경을 급격히 바꾸는 것보다는 현재 위치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믿지 마시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사관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저는 이제 71세가 되었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경험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운 교훈을 나누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모든 면에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향에서 사는 것의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라는 것이 제 당부입니다. 젊은 시절 꿈을 안고 미국으로 떠났던 그때처럼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지혜롭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후회를 하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된 김모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정말 황당하고도 당황스러운 일을 겪어서입니다.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15년 만에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아이들도 다 성장했고 은퇴를 앞두고 고국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서 결정한 일이었어요. 미국 생활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역시 고향이 그리웠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동네 내과에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놀란 정도가 아니라 당황했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진료실 앞에 대기하는 환자들이 20명도 넘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예약제라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은 아직도 이런가 싶었죠. 그래도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목을 한번 보시고 청진기로 가슴을 몇 번 들어보시고 그러고는 바로 처방전을 써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재어본 건 아니지만 정말 3분도 안 걸린 것 같았어요. 감기약 3일치 드릴게요. 안 나으면 다시 오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좀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기침이 좀 심했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기침이 좀 심한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간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약 먹어보고 안 나으면 다시 와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좀 차갑고 뭔가 빨리 나가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기분이 참 이상했어요. 미국에서 15년 동안 의료 서비스를 받으면서 경험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단골로 다니던 가정의학과 닥터 존슨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친절한 백인 의사였는데 제가 진료실에 들어가면 항상 환하게 웃으면서 하이 미스터 김. 오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인사를 해주곤 했죠. 그리고 진료 시간도 최소 15분에서 20분은 되었어요. 제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고 궁금한 것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심지어 가족 안부까지 물어보곤 했거든요. 아내는 어떠세요? 아이들은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감기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을 자세히 보고 언제부터 아팠는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알레르기는 없는지,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처방해주는 약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줬죠. 이 약은 하루에 2번 먹으시면 되고 이건 기침약이니까 필요할 때만 드세요. 만약에 3일 후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연락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병원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의사가 바쁘다는 건 이해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달랐어요. 그냥 일 처리하는 느낌이랄까요? 약국에 가서도 놀랐어요. 약사님이 약을 주면서 하루 3번 식후에 드세요. 이게 전부였거든요. 미국에서는 약사도 굉장히 친절했어요. 처방전 받으러 가면 이 약은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줬거든요. 그리고 보험 처리도 알아서 다 해주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라고 하면서 약국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도 약봉지에 붙여줬어요. 정말 서비스가 달랐어요. 하지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적응이 안 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한 달 후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정기검진을 받았어요.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는 1년에 한 번 종합검진 스케줄을 잡아주고 하루 종일 시간을 내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검사 결과를 설명해 줄 때도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니까 염분 섭취를 줄이시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경계선이니까 운동을 더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생활 습관 개선 방법까지 알려줬죠.
그런데 한국에서 받은 건강검진은 완전히 달랐어요. 검사는 빨리빨리 끝나고 결과 설명도 5분 만에 끝났어요. 특별한 이상 없습니다. 내년에 또 받으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의사가 시계를 보면서 다음 환자 들어올 시간이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나는 환자인데 마치 공장에서 물건 검사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미국에서 15년 동안 받았던 의료 서비스와는 정말 천지 차이였어요. 미국에서는 의사든 간호사든 정말 친절했어요. 진료 예약 전화를 할 때도 리셉션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대해줬거든요. 안녕하세요. 닥터 존슨 오피스입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예약 잡는 것도 환자 편의를 먼저 생각해서 언제가 편하세요? 오전이 좋으세요? 아니면 오후가 좋으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도 정말 친절했어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아픈 곳은 없으세요?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걸어주고 혈압이나 체온 재는 것도 실례합니다 하면서 정중하게 했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간호사들도 바쁘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도 뭔가 기계적이었어요. 이리 와서 앉으세요. 팔 올리세요. 숨 크게 쉬세요. 명령조였어요. 물론 아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워낙 환자가 많고 바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아팠을 때는 마음도 약해지는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들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좀 차서 응급실에 갔어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무서웠거든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에 가면 먼저 트리아지 간호사가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고 응급 정도를 판단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줬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에도 중간중간 상태를 확인해줬죠. 한국 응급실에 갔는데 일단 환자가 너무 많았어요. 대기 시간만 3시간이었어요. 드디어 진료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심전도하고 피검사 결과를 보더니 이상 없어요. 스트레스성인 것 같은데 좀 쉬시고 약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스트레스 때문인지, 앞으로 주의할 점은 뭔지, 이런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의사가 이미 다음 환자 차트를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약 먹어보시고 안 나으면 심장내과 예약 잡으세요. 라고 하면서 뒤돌아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서운했어요. 내가 환자인데 이렇게 대접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응급실에서도 의사가 정말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지금 검사 결과로 봤을 때는 심장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스트레스나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쉬시고 만약에 증상이 계속되면 가정의와 상담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줬거든요. 그리고 퇴원할 때도 오늘 고생하셨어요. 집에 가서 푹 쉬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주기도 했어요. 물론 미국 의료비가 비싸다는 단점은 있어요. 저도 미국에서 의료보험료를 한 달에 $600씩 냈거든요. 그리고 응급실 한 번 가면 본인 부담금만 해도 $1000는 나왔어요. 하지만 그만큼 서비스는 확실히 좋았어요. 환자를 정말 고객처럼, 아니 사람으로서 존중해 준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한국은 의료비는 정말 저렴해요. 미국에 비하면 거의 공짜 수준이죠. 그런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서비스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미국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한국에 와서 비교해 보니까 정말 차이가 크더라고요. 특히 의사와 환자 관계가 많이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의사와 환자가 거의 동등한 관계였어요. 의사가 전문가이긴 하지만 환자의 의견이나 질문을 존중해주고 결정을 내릴 때도 환자와 상의해서 결정했거든요. 이런 치료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을 바꿔볼 수도 있는데 어떤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환자는 그냥 따라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물론 의사가 전문가니까 의사 말을 들어야 하는 건 맞아요. 하지만 환자도 자신의 몸에 대해서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병원 시스템도 정말 환자 중심이었어요. 예약 시간에 가면 거의 정시에 진료를 받을 수 있었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 미리 알려줬어요. 죄송합니다. 의사가 응급 상황으로 좀 늦어질 것 같아요. 20분 정도 더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다른 시간으로 예약을 바꿔주기도 했어요. 한국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약 시간에 가도 1시간씩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그에 대한 사과나 설명도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차이점은 의료진의 태도였어요. 미국에서는 의사든 간호사든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환자 앞에서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환자한테는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의료진들이 스트레스를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짜증난 표정으로 환자를 대한다거나 목소리가 차갑다거나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어요. 물론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한국 의료진들이 정말 힘들게 일한다는 걸 알거든요. 환자는 많고 시간은 부족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플 때는 마음도 약해지는데 의료진까지 차갑게 대하면 더 우울해지거든요. 제가 가장 그리운 건 미국 병원의 따뜻함이에요. 환자를 진짜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미국에서 단골로 다니던 닥터 존스는 제가 감기 걸렸을 때도 많이 아프시겠어요.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말투였어요. 그리고 약 처방해줄 때도 이 약 먹으시고 며칠 후에 어떤지 전화로라도 알려주세요. 걱정되거든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의사가 환자를 걱정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업무적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이에요. 물론 한국 의료 시스템에도 좋은 점이 많아요. 일단 접근성이 좋죠. 어디서든 쉽게 병원에 갈 수 있고 의료비도 저렴하고 의료진의 실력도 뛰어나고요. 미국에서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병원 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예약도 몇 주 전에 잡아야 하고 전문에 보려면 몇 달씩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 한국은 정말 편해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고 같은 날에 여러 과를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서비스 품질 면에서는 아쉬워요. 특히 환자를 대하는 태도 면에서는 미국이 훨씬 좋았어요. 지금도 가끔 미국에 있을 때가 그리워져요. 아플 때 닥터 존슨한테 가서 따뜻한 말을 들었던 게 그리워지거든요. 한국 의료진들도 분명히 환자를 걱정하는 마음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표현할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환자도 많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정작 중요한 인간적인 따뜻함은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젊은 의사들 중에서 미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적어도 환자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대해줄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거든요. 물론 미국 의료 시스템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비용 문제도 크고 접근성 문제도 있고요. 하지만 적어도 환자와 의사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미국이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아야 하니까 한국 의료 시스템에 적응해야겠지만 가끔은 미국에서 받았던 따뜻한 의료 서비스가 그리워져요. 의료진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신다면 환자도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바쁜 건 이해하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한 미소 하나가 환자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된다는 걸요. 그리고 한국 의료 시스템도 조금씩이라도 변화했으면 좋겠어요. 의료진들이 환자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요. 미국에서 15년 살다가 한국에 온 한 사람의 솔직한 경험담이었습니다.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작은 의견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